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의 예정대로 이재명 연임이 확정됐습니다. 2년 전 전당대회 77.77% 득표율을 훌쩍 뛰어넘는 85.4%의 압도적 득표율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민주당 내 반면계의 힘이 더욱더 빠진 데 반해 이재명 대표는 범민주 지지층의 더욱 확실한 구심점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관심이 쏠렸던 최고위원 후보 경선에선 김민석, 전현희, 한준호, 김병주, 이현주 후보가 뽑혔습니다. 초반 선두까지 치고 올라오며 돌풍을 일으켰던 정봉주 전 의원은 이재명이 최고위원 경선에 개입하고 있다. 이재명은 조그마한 비판도 못 참기에 대통령 되면 안 된다. 등의 발언에 대한 구체적 해명은 없이 민주당 내부의 이재명 파리를 척결하겠다는 발언으로 프레임 전환을 시도하다 되려 엄청난 역풍을 맞아 결국 퇴장하고 말았습니다. 자신의 사적 발언에 대한 구체적 해명과 사과를 했으면 최고위원직에 입성할 가능성이 높았으나 당원과 지지층을 격노케 하는 최악의 패착을 두고 만 것이었습니다. 그 명파리가 누군지 제대로 밝히지 않으면서 큰 분란이 됐고 민주당 내 리스크로 낙인 찍히고 만 것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18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캐스포돔에서 열린 전당대회에서 최종 85.40%의 압도적 득표율로 당선돼 당대표 연임에 성공했습니다. 이는 민주당 전당대회 사상 최고 득표율을 또 경신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권리당원 투표에서 88.14%, 시민 대상 여론조사에서 85.18%, 대의원 투표에서 74.89%를 득표했습니다. 반면 경선 과정 내내 이재명에 대한 비방전, 그리고 이재명 지지층과 더민주전 국혁신회의까지 싸잡아 비난하며 연설 내내 야유를 샀던 김두관 후보는 최종 득표율 12.12%에 그쳤습니다. 대의원 투표에서만 21.15%를 얻었을 뿐 당원 투표나 여론조사에선 가까스로 10%를 넘는 데 그쳤습니다. 즉 이재명과는 넘사벽급의 차만 확인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압도적 이재명 당대표 당선은 당연히 예견돼 있던 일이라 하더라도 김두관이 이렇게까지 저조한 득표율에 그쳤다는 것은 전략 자체가 전무했다는 점도 있겠습니다. 김두관은 자신이 이장에서 군수, 장관의 도지사, 국회의원까지 일궈낸 자신의 스토리 등을 전혀 활용하지 못하고 그저 기존 친문 세력의 힘을 빌려 이재명 비방에만 열중하는 데 그쳤습니다. 만약 김두관이 이재명을 띄워주면서 자신만의 비전 있는 정책까지 발표했더라면 지는 것은 변함없을지라도 자신의 정치적 입지는 키울 수 있었을 것입니다. 특히 지난해까지만 해도 민주당 지지층 사이에선 김두관을 긍정적으로 보는 그런 시각들이 많았으니까요. 그러나 이번 전당대회를 거치면서 김두관은 지지층과 당원들 사이에서 완전히 비호감으로 낙인 찍히고 만 것입니다. 수구 언론들에게 주목받았을지는 모르겠지만 결국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스스로 소멸시킨 셈이 됐습니다. 이는 박용진의 전철을 거의 그대로 따라간 것이나 다름없으며 제대로 수박 정치인으로 낙인이 찍히게 된 것입니다. 그나마 그가 민주당 약세 지역인 경남 쪽에서 출마할 가능성이 높기에 향후에도 공천받을 가능성은 높겠지만 그를 열렬하게 지지할 당원들이나 지지층은 거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최고위원 후보 1등으론 김민석 의원이 뽑혔습니다. 20대 때인 92년 14대 총선에 민주당 공천을 받아 출마하는 등 오래전부터 차세대 유력 정치인으로 꼽혔던 김민석은 15대 16대 총선에 연이어 당선되며 더 큰 주목을 받습니다. 특히 15대 총선 당시엔 최불암에게 승리를 거두기도 했습니다. 당시 30대였던 지난 2002년 서울시장 선거에서 이명박에게 패해 약간의 타격을 입긴 했지만 그래도 정치적 입지는 여전했습니다. 그러나 그에 있던 대선에서 자당 후보였던 노무현이 아닌 정몽준 지지 선언을 하며 당적까지 옮겼고 그때부터 김민세라는 별칭을 얻었습니다. 그 후 2004년 17대 총선에서 낙선한 뒤 2008년 민주당 최고위원에 선출됐으나 그해 11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이후 최종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그러면서 피선거권까지 박탈되며 정치권에서 사실상 잊혀진 이름이 됐습니다. 그렇게 잊혀져갈 무렵원에 민주당을 창당해 2016년 20대 총선에서 비례대표로 출마했으나 낙선했고 그 이후 더불어민주당과 합당하여 다시 민주당에 복귀합니다. 추미애 대표 시절 민주영 구원장을 역임했으며 2020년 총선 땐 자신의 옛 지역구였던 서울 영등포을에 당시 현역이었던 신경민 전 의원을 밀어내고 공천을 받아 당선돼 18년 만에 국회에 돌아왔습니다. 지난 4월 총선에서도 당선됐고 이번엔 수석 최고위원 자리에까지 오르며 오랜 세월을 돌고 돌아 정치적 재기에 완전히 성공한 모습입니다. 전직 국민권익위원장이자 2위를 차지한 전현희 의원의 경우 최근 권익위 간부 사망 사건과 관련해 분노하여 김건희 살인자라 목소리를 높이며 국힘과 수구 언론들의 집중 공격을 받았습니다. 이를 두고 검사 탄핵 청문회를 묻히게 한 것 아니냐는 비판 여론도 있었지만 도리어 민주당원과 지지층은 높은 점수를 준 것으로 보입니다. 권익위원장 시절에도 윤석열 일당으로부터 물러나라는 압박을 계속받았지만 물러나지 않고 끝까지 자리를 지킨 데 있어서도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막장 오브 더 막장인 권익위의 상황 때문에 더욱 그런 듯도 싶습니다.
MBC 아나운서 출신으로 3위를 차지한 한준호 의원의 경우 윤석열 정권의 방송장악, 최근 MBC에 대한 방송장악 시도에 앞장서 목소리를 내왔습니다. 그리고 김건희 일가땅으로 종점이 변경된 서울 양평 고속도로 사건에 대해서도 원희룡 저격수 역할을 앞장서 한 바 있었습니다.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출신인 김병주 의원의 경우엔 국힘 쪽의 색깔론 타령에 가장 정면으로 맞설 수 있는 인물로 꼽히고 있습니다. 국힘의 안보 타령을 앞장서 막아낼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달 대정 부질의 중엔 국힘의 한미일 동맹 공고와 논평을 문제삼아 정신나간 국힘이라 일가라며 화제를 모으기도 했습니다. 안철수 국민의당과 국힘까지 거쳐 7년여 만에 민주당으로 돌아온 이현주 의원의 경우 윤석열 정권과 가장 제대로 싸울 수 있는 전사로 지목됩니다. 특히 언론 인터뷰를 가장 왕성하게 하는 정치인 중 한 명으로서 정치인들 중에서 이슈 파이팅을 할 수 있는 빅 스피커로도 불립니다. 또 국힘에 몇 년간 당적을 두고 있었으니 국힘과 제대로 맞설 수 있는 카드로도 꼽힙니다. 최근엔 윤석열 정부의 동해석류 시추 호들갑에 대해 에소일 임원 출신인 본인의 이력을 살려 저격하여 화제를 모으기도 했습니다. 반면 초반 선두까지 달리다 결국 6위로 탈락한 정봉주 전 의원의 경우엔 초반 동정표 등에 힘입어 잘 나갔었습니다. 그는 지난 2007년 대선 전 BBK 주가 조작 사건의 주어가 이명박이라고 앞장서 외치다가 이후 기소되어 징역형을 살고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 바 있습니다. 훗날 다스의 진짜 주인이자 BBK 주가 조작 사건의 주어가 이명박임이 밝혀지면서 사실을 얘기했음에도 억울하게 옥살이를 했다 하여 또 당을 위해 희생했는데도 계속 외면받았다 하여 민주당 지지층 사이에서 동정 여론이 상당히 컸습니다. 이런 동정 여론 덕분인지 정봉주는 선거 초반 권리당원 투표 1위를 차지하는 등 돌풍을 일으켰으나 박원석 전 의원이 방송에서 폭로한 이재명이 최고위원 경선에 개입하고 있다. 이재명 같은 사람이 대통령 되면 안 된다. 최고위원 들어가면 어떻게 할지 두고 봐라 라는 발언의 진위에 대해 해명은 않고 당 내부의 암덩어리인 명파리를 잘라내야 한다며 최고위원 회의에서 그냥 거수기가 되지는 않겠다고 하며 더 큰 파장을 불러왔습니다. 그러면서도 명파리가 누구인지에 대해서도 누구나 안다고 하면서도 누구인지 밝히지 않으며 파장을 더 키웠습니다. 이는 이재명을 열혈 지지하는 대다수 민주당원들과 정면으로 싸우자는 그런 선언으로 들렸던 것이었습니다. 향간에는 정봉주 전 의원이 선거 막판 권리당원 내 반명표와 여론조사 내에서의 반명 여론표를 긁어모으기 위해 이런 행위를 했다는 설이 나오는데요. 그러나 선거 막판 정봉주에 대한 표심은 싸늘하게 식어버리면서 2위에서 6위까지 밀리고 말았습니다. 정봉주의 연설 때 사퇴하라며 야유가 쏟아졌던 것만 보더라도 그런 분위기를 짐작할 수 있을 정도였죠. 당원과 지지층이 원하던 것은 문제의 박원석 발언에 대해 명확하게 항의하고 SBS에 대한 정정보도를 요구하고 정확한 진위를 밝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정봉주는 이를 회피하는데 급급했고 도리어 당원과 지지층에게 선전포고나 다름없는 명파리 발언까지 하면서 스스로 몰락을 자초한 셈이 됐습니다. 정봉주의 탈락에 대해 아주 잘 떨어졌다라며 환호하는 발언들이 SNS에 넘쳐나는 것을 보면 그에 대한 과거 동정 여론조차 싸늘하게 식어버리면서 앞으로의 정치적 재기도 상당히 어려워 보입니다. 만약 정봉주가 최고위에 입성했다고 하더라도 워낙 당원과 지지층 반발이 거셀 수밖에 없었기에 그 자리에서 과연 버텨낼 수 있었을지도 의문이었습니다. 해당 행위로 징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끓었을 테니까요. 도리어 그런 리스크가 없어진 셈이 된 것입니다. 7, 8위로 탈락한 민영배 강선우 의원의 경우 다음 전당대회 출마 시 적잖은 동정표를 얻을 것으로도 보입니다. 특히 강선우 의원은 최하위를 기록하면서 본인으로선 아쉬운 결과일 수밖에 없음에도 시종일관 밝은 모습을 보여줬다는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즉 이번엔 패배하더라도 좋은 이미지를 남기고 가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려주는 것 같습니다. 이번 전당대회가 주는 교훈은 분명 적잖은 것 같습니다. 특히 정봉주와 김두관같이 행동하다간 필패하는 것은 물론 자신의 향후 정치적 미래마저 모두 태워먹을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솔직하지 못한 애매모호한 정치 역시 점점 외면받고 있다는 것이며 당원과 지지층을 얕보고 수구 언론에 기댄 언플 정치로는 반드시 망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교훈 역시 남겼습니다. 한편 이재명 2기 대표 체제는 1기 체제보다 득표율 그 이상으로 더욱 굳건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결정적으론 21대 국회 민주당과 22대 국회 민주당의 차이가 크다는 점입니다. 21대 국회 민주당에선 친문계가 절대 다수였으며 이재명과 가까운 이들은 극히 소수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해 이재명이 극한단식까지 하는 와중에도 체포동의안의 반란표가 30여 표 이상 나오기까지 했을 정도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22대 국회에선 당원과 지지층에 의해 수박으로 찍힌 이들이 대거 공천에서 탈락하거나 탈당을 강행한 바 있는데요. 그들이 차지하고 있던 자리를 이재명을 따르겠다 하는 이들이 대거 대체했다는 겁니다. 이는 전당대회에서의 극적인 차이 역시 불러왔습니다. 저번엔 최고위원 후보 8명 중 4명이 친명임을 내세웠고 나머지 4명은 그 반대쪽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엔 8명 모두가 이재명과의 친분을 강하게 내세웠다는 점입니다.
정봉주 역시 친명파리 공격을 하면서도 자신이 이재명을 지킬 사람이라고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그만큼 이재명이 이전보다 더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젠 내부에서 이재명을 흔들 수 있는 목소리는 거의 없어졌다고 봐도 다름없지 않겠습니까? 한편으론 이재명 2기 체제의 책임감과 숙제 역시 더욱 커졌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재판을 계속 받고 있으면서도 대표 역할까지 또 수행해야 하는 이재명의 어깨 역시 더욱 무거워진 것입니다. 윤석열 패거리들을 저주하며 힘들어하고 있는 민주시민들에겐 기댈 수 있는 최후의 보루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니까요. 쌓여가고 있으면서도 정작 이를 표출하지 못하고 있는 시민들의 분노를 어떻게 결집시킬 것인가. 이에 대한 해답 역시 내놓아야 할 것입니다. 특히 윤석열 정부에 강하게 분노하면서도 아직 민주당엔 마음을 주지 못하고 있는 청년 세대들을 어떻게 보듬을 것인가. 이에 대한 해답 역시 내놓아야 하겠지요? 오늘도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십시오.